명나라와 조공을 건 요리 대결로 숨막히는 승부가 펼쳐진다면 연지영은 과연 어떤 요리로 맞설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연지영은 속으로 씩씩대며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던진 말도 안 되는 내기 조건을 왜 꼭 내가 해야 하는 거지? 진짜 환장하겠네. 내가 져서 면을 구기면 어쩌라고, 안 하면 또 반역이라도 씌울 테고. 도대체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왕이라는 사람은 그 잘난 신하들 두고 뭐 하는 건데 꼭 나한테 떠넘기냐고. 그녀는 마음속에서 이연을 원망하다가도 곧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연지영. 왕 이연이 낮게 불렀다. 예, 전하. 명나라 사신이 내건 그 폐악스런 조공증액 인삼채굴권의 덤까지 모두 들었소. 방도는 있고. 네. 그래서 이길 겁니다. 어찌 이긴단 말이오? 압력을 쓸 것입니다. 압력? 이연의 미간이 접힌다. 네. 물이 끓으면 김이 나죠. 그 김을 도망 못 가게 꽉 잡고 달래서 고기를 젓가락만 떼도 스르륵 무너지게 만드는 도구가 있어요. 김을 잡는다고 잡는다 하면 사내를 포박하듯 줄로 묶는 것이 상책인데 김은 형체가 없지 않소. 그래서 뚜껑과 고무 안이 여기서는 천과 기름을 써서 틈을 막고 들어 무쇠 대신 청동으로 두껍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대 말 반쯤은 요술 같고 반쯤은 장터 약장수 같구려. 연지영이 웃음을 터뜨렸다. 전하, 약장수라도 좋으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뚜껑 하나로 역사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때 공길이 슬쩍 다가와 속삭였다. 전하, 조정 안에 누군가 몰래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제산대군 쪽에서 전하와 연지영 낭자가 궁 밖에 나간 걸 보고 웅덩이에 칼을 숨겨 놓았답니다. 이연의 눈동자가 어두워졌다. 영모의 씨는 언제나 궁 안에서 싹이 나고 궁 밖에서 목을 내민다. 공길 대비책을 세우되 칼로 답하지는 마라. 칼로 푼 일은 칼로 돌아온다. 공길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연지영은 시간을 재려다 시계바늘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혀를 찼다. 현대의 시계가 얼마나 위대한 발명이었는지 조선에 오니 뼈저리게 느끼네. 대신 머릿속으로 분 단위를 쪼개 작업 순서를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도면, 두 번째는 재료, 세 번째는 사람. 전하, 청동으로 압력솥을 만들 장인이 필요해요. 장인은 천지에 널렸으되 압력밥솥을 만들 줄 아는 장인이 있을까? 딱 한 사람, 벼슬길에서 억울하게 이름이 짓밟힌 이가 있소. 장영실. 세종의 과학자. 알죠. 그의 핏줄이 숨어 산다 들었소. 춘이라 부르지. 대장간 불빛보다 사람 눈빛을 더 무서워하는 사내라 하더군. 저 그런 사람 설득하는 거 제법 자신 있습니다. 이연이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물었다. 자신 있다 하였소? 연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하. 결국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단 하나, 바로 맛이에요. 이연은 잠시 침묵했다. 지영은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진짜예요. 입에 넣는 순간 눈빛이 바뀌면 그 어떤 완고한 마음도 무너지고 설득되는 거죠. 시골길을 벗어나 초막이 보이는 순간 왕 이연이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걸음을 멈추고는 투정을 부렸다. 연지영, 과인은 더는 못 걷겠소. 다리가 천근만근이구나. 연지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손을 허리에 얹었다. 전하,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로 힘들다고 징징거리세요? 제가 들고 다닐까요? 아니면 등에 업고 갈까요? 이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등에 업힌다면 과인도 나쁘지 않소. 연지영이 눈을 흘기며 발을 탁 굴렀다. 전하, 그런 말 하실 시간에 한 발짝이라도 더 걸으세요.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둘 사이의 기류가 알콩달콩하게 흐르고 있었다. 산허리에 얹힌 초막은 허름했지만 그 앞마당에 놓인 쇳덩이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집스럽고 단단해 보였다. 이연이 춘해진 문을 열며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자 안에서 대포가 마치 살아있는 듯 정조준을 하더니 불꽃을 뿜으며 발사 준비를 시작했다. 연지영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전하! 대포예요. 어서 피하세요.
왕 이연은 허겁지겁 몸을 피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세상에 이런 미친 자를 보았나? 내 반드시 너를 중형에 처하겠다. 연지영은 겁에 질리면서도 간절히 외쳤다. 어르신, 어르신의 손길만이 조선을 살릴 수 있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문이 반쯤 열리며 사내가 나왔다. 텁수룩한 수염, 숯검댕이 묻은 손, 그리고 조심스럽게 빛을 가르는 눈. 여기서 뭘 찾나? 사내가 물었다. 새 솥이요. 연지영이 대답했다. 소트장터에 가면 산더미요. 그런 솥 말고 제가 찾는 솥은 김을 가둬서 고기를 달래주는 솥이에요. 사내의 눈이 반짝였다가 곧 식었다. 김을 가둔다니 사람 말을 곧이 듣는 척하며 장난을 치는구먼. 왕 이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대가 춘이요? 난 조선의 왕이요. 춘은 어깨를 움찔했다가 불쑥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굽힘에는 절반의 서늘함도 섞여 있었다. 왕이라. 왕은 늘 만들라 하고 만든 자에게는 죄를 묻지. 내 조부의 등에 남은 80대의 매질 자국. 그 흔적이 아직도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소. 이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장영실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왕의 옷을 입었지만 정작 왕의 마음은 버린 자들이었다. 나는 아니다. 춘이 대받았다.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매질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소? 잠깐의 침묵. 그 틈을 연지영이 파고들었다. 증거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제가 먼저 만들게요. 연지영은 보따리에서 온실에 섰다온 빨간 고추, 부추, 쌀가루, 들기름, 그리고 제철 나물을 꺼냈다. 전하, 부침개는 만국 공용이에요. 계절마다 맛이 달라지죠. 부침개. 네. 바삭함은 귀를 사로잡고 고소함은 코끝을 찌르고 뜨거움은 가슴을 설득하죠. 여기에 봄나물 냉이나 달래, 여름에 애호박, 가을에 버섯, 겨울에 무와 시래기까지 얹으면 사계절이 다 한 장 위에 담깁니다. 춘이 코웃음을 쳤다. 부침 하나로 내 마음을 설득하겠다. 부침 하나가 아니라 한 입이면 돼요. 이연은 언제 또 그런 걸 준비했나, 대령숙 쏟았구나 하고 흐뭇해했습니다. 들기름이 달아오르자 바닥에서 작은 노랫소리가 올라왔다. 연두빛 냉이가 기름 속에서 춤추듯 흔들리고 노란 애호박이 반죽 위에 꽃잎처럼 내려앉았다. 송이버섯은 향긋한 향을 퍼뜨렸고 빨간 고추를 짤게 매운 기운을 더했다. 연지영은 달큰한 양파를 아주 얇게 썰어 단맛을 깔고 소금은 손톱만큼만 튕겼다. 마지막에는 약간의 누룩물을 떨어뜨려 풍미를 세웠다. 춘아저씨. 연지영이 잘린 조각 하나를 젓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한 입만요. 춘이 신중히 받아 베어 물었다. 씹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길었다. 이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맛이 없소? 춘의 목젖이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뱉은 말. 내 조부가 내가 울면 주던 그 맛이오. 연지영이 미소 지었다. 왕은 매질을 멈출 수 있고 장인은 도망치지 않을 수 있어요. 솥뚜껑을 만들어주세요. 김을 붙잡게. 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한숨은 비겁함과 그리움과 분노와 체념이 서로 부딪혀 만들어낸 뜨거운 바람 같았다. 청동이요. 무쇠는 금이 갈 때 울컥하고 깨집니다. 청동으로 두껍게, 이음새는 삼과 기름으로 메워 김을 잡아둔다. 뚜껑은 위로 밀어 올라가다 결국 포기하도록 돌기로 잠근다. 이연이 기이한 듯 웃었습니다. 김을 포박하고 도망칠 길을 닫아내린다 그럴싸하오. 연지영이 손뼉을 쳤다. 거기에 작은 숨구멍 하나. 기침처럼 칙하고 조금씩 내뿜게요. 끝났습니다. 춘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이 그림의 솥은 미친 생각을 더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구먼. 좋다. 만들어보지. 그날 밤 셋은 초막에 남아 방법을 다듬었다. 공길은 초막 주위를 몇 바퀴씩 돌며 발자국 소리를 기억했고 왕 이연은 조용히 도면을 들여다보며 뜻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김을 잡는 자, 세상을 달랜다 전하, 글로 옮기면 조정에서 박수 받을 만하겠어요. 연지영이 장난을 던지자 이연은 근엄한 척했지만 입가가 자꾸 풀렸다. 과인은 시를 읊는 자가 아니다. 다만 그대가 웃으면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가벼워진다고요? 목에 걸린 가시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말이요. 아, 스트레스 풀린다는 거네요. 스트레 참 이상한 말이로구나. 두 사람은 결국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만큼은 이연에게 세상 어떤 근심도 없었다. 연지영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저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덫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제산대구는 사내 둘을 불러 낮게 말했다. 대령 숙수의 손을 꺾어라. 지금은 음식을 못할 정도로만 손봐주거라. 어둠은 칼보다 뾰족한 법. 그 어둠이 초막을 감쌌다. 첫 번째 비명은 새벽의 축축함을 찢고 올라왔다. 공길이 먼저 달려나갔다. 전하! 복면을 쓴 자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목표는 분명했다. 연지영. 대령 숙소 이연이 불렀다. 연지영은 반사적으로 소뚜껑이 될 청동판을 들어 보호막처럼 세웠다. 칼날이 청동을 스치며 불꽃이 튀었다. 팔이 저렸다. 그러나 버텼다. 전하, 뒤로. 과인이 뒤로 물러나면 누가 앞으로 나가나. 이연이 허리띠에서 단도를 뽑아 적의 손목을 쳤다. 칼끝은 사람을 죽이기보다 아기의 손을 저지하는 데 쓰여야 한다. 공길이 적의 발을 쓸어 넘어뜨렸다. 두 명이 다시 달려들었다. 그 순간 초막 안에서 굉음이 치솟았다. 엎드려. 춘이 지핀 화약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턱대고 터뜨리는 폭력이 아니라 계산된 한 방이었다. 조주는 나무 상자. 그 상자에는 일부러 꺼내둔 화약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상자가 터지는 순간 바깥 복면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그 허리를 공길의 발이 때렸고 이연의 단도가 그들의 손을 떨궜다. 연지영은 숨을 고르고 청동판 뒤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이 와중에 전하. 말씀 하나만. 무엇냐? 저 엎드려는 국제공용어거든요. 다음엔 먼저 알아들으실 줄 알았어요. 그대의 국제공용어는 귀를 찢는 우렁참이구나.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복면들이 다시 일어나는 찰나 춘이 작은 쇳조각들을 쥐고 있었다. 총통은 무겁고 시끄럽다. 대신 이건 조용히 간다. 그는 초막의 불빛을 이용해 복면들의 눈을 잠깐 멀게 만든 다음 쇳조각을 던졌다. 단단한 조각이 정확히 손목과 무릎을 찾아가 박혔다. 비명은 길지 않았다. 숙련된 통증은 짧게 울고 길게 남는 법. 한 놈이 마지막 칼로 연지영에게 달려들었다. 연지영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럴 땐 요리사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그녀는 청동판을 내던지고 발 앞에 기름단지를 들어 적의 얼굴에 던졌다. 미끄러진 칼, 비틀린 몸, 공길의 팔꿈치가 턱을 후려쳤다. 모든 것이 멈춘 다음에야 숨이 돌아왔다. 공길이 웃었다. 낭자 기름값이 아깝지 않소? 이겼으니 남는 장사죠. 초막은 반쯤 탔다. 그러나 청동 솥은 멀쩡했다. 이연이 손등으로 재를 털고 중얼거렸다. 김을 잡는 뚜껑이 목숨을 살렸다. 연지영이 웃었다. 그리고 전하의 칼이 손목을 살려줬죠. 춘도 함께 궁으로 돌아와 압력솥은 마지막 손질을 받았다. 숨구멍은 막힘없이 칙하고 노래를 불렀고 뚜껑의 돌기는 김의 발버둥을 무력화시켰다. 명나라와의 첫 대결 주제는 세상에 없는 고기 요리. 조선과 명의 상상력이 맞붙는 자리였다. 명사시는 기름과 향신료의 세례로 혀를 압도하는 요리를 꺼냈다. 육즙은 폭포처럼 쏟아졌고 향은 시장을 점령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차는 듯했다. 조선의 상에는 뚜껑 덮인 그릇 하나가 오르내렸다. 명의 심사가 비웃듯 말했다. 이게 뭔가?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연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압력솥으로 내 갈비찜을 증명한다. 고기는 뼈째로 부드럽게, 맛은 조선과 현대가 섞인 퓨전으로. 뚜껑의 돌기를 눌렀다. 칡소리가 길고 부드럽게 흘렀다. 지영의 머릿속은 요리사의 생각으로 분주했다. 먼저 간장과 조청으로 달콤짭 조름한 바탕을 잡고 여기에 대추와 밤을 넣어 은은한 단맛을 더해 압력이 고기를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면 뼈마저 부드럽게 발라지겠지.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여기에 오늘만의 비밀, 고추씨 조금과 배즙을 넣어 풍미를 끌어올린다. 조선의 장과 현대의 감칠맛을 하나로
뚜껑이 열리자 갈비찜은 구름처럼 피어올라 향을 터뜨렸다. 달큰한 향과 짭조름한 장향이 어우러지고 배즙의 은은한 단맛이 코끝을 찔렀다. 고기는 젓가락이 닿는 순간 뼈에서 스르르 떨어졌다. 명사신이 숟가락을 올려 한 입 넣는 순간 눈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은 씹기도 전에 풀어지는군. 달고 짭조름한데 끝에는 향긋함이 남는다. 연지영은 차분히 대답했다. 씹기도 전에 무너지는 건 고기만이 아니죠. 마음도 그래요. 정성과 시간 그리고 압력이 함께하면 가장 단단한 것도 풀려납니다. 심사들의 젓가락이 바빠졌다. 한 상이 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둘째 판의 주제는 서로의 요리를 바꿔하기. 이번에는 명예 대표 숙수로 사천 요리의 대가 당백룡이 나섰고 그의 곁에는 공물레와 아비수가 서 있었다. 세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조선의 장맛을 흉내냈다. 그러나 그들의 장은 겉돌고 깊은 맛을 담아내지 못했다. 반면 연지영은 명나라의 강렬한 향신료를 받아들여 조선의 장으로 부드럽게 감싸며 새로운 맛을 만들었다. 심사석에서는 감탄과 의아함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승부는 끝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무승부로 선언되었으나 당백룡과 그의 일행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치켜들었고 연지영은 속으로 세 번째 판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셋째 판, 인삼이 들어간 요리. 명은 요리의 대가답게 인삼을 정교하게 다루었다. 얇게 저며 황금빛 달육수의 차처럼 우려내고 그 위에 붉은 산초기름을 한 줄 흘려 향을 더했다. 고명으로는 버섯과 대추를 올려 색감까지 화려하게 장식했다. 겉모습은 근사했지만 깊이는 부족했다. 반면 연지영은 압력솥 앞에 서서 혼잣말을 이어갔다. 먼저 통닭을 손질해서 빼와 대추, 인삼 뿌리를 넣고 마늘과 파로 잡내를 없애. 그리고 압력솥의 힘으로 뜨거운 김을 닫아두면 인삼향이 뼛속까지 스며들 거야.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되뇌었다. 이건 단순한 탕이 아니라 조선의 힘을 보여주는 맛. 압력솥이 묵묵히 요리를 이어가는 동안 연지영은 온실에서 따온 붉은 고추를 말려 직접 방앗간에서 빻아온 고춧가루를 꺼내놓았다. 이건 조선에서 처음 쓰는 맛의 불꽃이야. 그녀는 인삼과 배추를 섞어 겉절이를 묻히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삼계탕에 곁들이면 뜨끈한 국물과 아삭한 겉절이가 만나 새 역사를 쓰겠지. 그렇게 고춧가루로 만든 첫 겉절이가 삼계탕과 함께 상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뚜껑의 돌기를 눌렀다. 칙하고 흘러나오는 소리에 심사석이 술렁였다. 뚜껑을 열자 국물은 뽀얗게 우러나고 인삼향은 맑고 진하게 퍼졌다. 닭살은 숟가락만 대도 흩어질 만큼 부드러웠다. 추는 옆에서 솥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내가 만든 솥이 김을 이렇게까지 잡아낼 줄은. 세상에 이런 솥이 또 있겠소. 그 소리는 협박도 미사여구도 아닌 결과 그 자체였다. 시간이, 압력이, 인내가 빚어낸 맛의 선언이었다. 심사가 결정을 내렸다. 이영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승리였다. 조공을 절반으로 줄이는 합에 사탕수수와 진말가루를 원하는 만큼 선매하는 권리 모두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명예 관리는 인상을 구겼지만 혀는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이현은 연지영을 불러 세우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대령숙수, 오늘 큰일을 해냈구나. 그대의 솥은 훌륭했고 음식 또한 완벽했다. 결국 나라의 체면을 살렸다. 연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전하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이어 엄봉식과 맹만수를 불렀다. 그대들도 오늘 함께 요리를 하며 큰 공을 세웠다. 조선의 맛을 지킨 것은 그대들의 노력 덕분이다. 두 사람은 감격해 엎드렸고 이현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수라간의 땀과 정성이 오늘 명나라의 혀를 꺾었다. 모두가 조선의 자랑이니라. 그 순간 뜰을 스치는 바람은 따뜻했고 모두의 얼굴엔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제산대군은 패배 소식을 듣고 섯을 퍼렇게 웃었다. 솥뚜껑으로 나라를 이겼다. 그럼 나는 뚜껑을 부숴버리면 되지. 그의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궁의 바깥에 또 다른 소문이 번졌다.
대장장이 춘이 벼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숨어 살던 장인의 이름이 햇빛으로 걸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춘은 마지막으로 초막에 들러 남은 쇳덩이를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조부,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았소. 김을 가두었고 두려움도 조금 가두었소. 그는 궁으로 향했다. 벼슬은 그에게 쇠사슬이 아니라 한 번 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왕의 온실 한켠에서 연지영과 왕 이연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연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연지영, 처음엔 이 붉은 고추를 독초라 여겼소. 그러나 이제는 알겠구나. 이것으로 김치를 담가 백성들에게 새로운 맛을 줄 수 있다는 걸. 연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다. 맞아요, 전하. 고추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조선의 음식에 새 힘을 주는 씨앗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겉절이가 그 시작이죠. 이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와 함께 있으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구나. 두 사람은 온실 속에서 붉은 고추를 어루만지며 김치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담소는 어느새 데이트처럼 변해 있었고 서로의 웃음이 온실 가득 퍼졌다. 그 시각 멀찍이 떨어진 궁의 누각에서 왕의 후궁 강목주가 고운 얼굴에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제산대군의 신복으로서 늘 그의 귀가 되어온 그녀는 이영과 연지영이 함께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빛을 좁혔다. 대령 숙수가 저리도 왕의 곁을 차지하다니. 목주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질투가 활활 피어올랐다. 그녀는 부드러운 부채로 입술을 가리며 속삭였다. 이 여인을 없애지 않는다면 내 자리는 언젠가 사라지고 말겠지. 그렇게 강목주는 은밀한 계획을 마음속에 새기며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그 밤 연지영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때 길금이 들어와 사투리로 말했다. 아가씨, 오늘도 고생 많았지라. 너무 생각 말고 얼른 눈 좀 붙여라. 그래야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연지영은 억지로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자꾸만 이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가 밤새 귓가를 맴돌았다. 침상 곁 작은 접시에 곶감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이연이 남겼을까? 곶감에 달고 깊은 맛이 혀에서 천천히 풀렸다. 연지영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더 부드럽게. 그녀가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은 사람에게도 역사에도 그리고 사랑에도 적용될 수 있는 주문처럼 들렸다. 그리고 멀지 않은 날 제산대군의 더 큰 칼날이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연지영은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김을 붙잡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사람의 마음도 역사의 방향도 때로는 뚜껑 하나로 달래고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